자,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국내 증시 투자 전략 같이 세워보기 전에 주간 일정부터 팔로우업을 해보시죠. 당장 이번 주는 오늘부터 확인할 사안들이 많습니다. 수출입 데이터도 공개될 예정이고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에 들어가죠. 1차입니다. 또 내일은 미국의 파월 의장 연설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단통법도 폐지가 될 예정이고요. 주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메인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공개됩니다. 내일부터 HD 현대일렉트릭을 시작으로 HD 그룹주들 줄줄이 자세한 실적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그 밖에 조선, 원전, 방산, 우리 메인 섹터라고 불렸던 대장주들도 줄줄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 LG CNS, 최근 스테이블 코인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장의 실적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의 기업으로는 자동차, 금융주들도 대거 성적표가 공개될 예정이니까 당장 오늘부터 실적에 대한 어떤 실적주를 기반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도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번 일정들 쭉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당장 오늘 주목해야 하는 뉴스는 뭐가 있는지 첫 번째 기사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이 인공지능, 즉 AI로 다시 제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불행하게도 10년 뒤에 우리 제조업은 거의 상당 부분 퇴출당할 겁니다. 지난주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한 발언입니다. 자, 최 회장은 중국의 제조업 실력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물품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은 잃어버린 10년을 맞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세부 부문으로서는 석유화학 산업을 거론하면서 거의 모든 회사들이 적자투성이로 내려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리고 반도체를 두고서도 중국의 기술이 우리 반도체 기술에 거의 턱밑까지 쫓아왔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국 나아가야 하는 해법은 AI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자, 일본과 손을 잡고 상호 데이터 교환 등을 만들어야만 AI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덧붙인 건데요. 자, AI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SK지만 시장 자체를 굉장히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는 최 회장입니다.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미래 사업에 대한 돌파구에 언급을 해줄지 궁금해집니다. 이번 주 SK하이닉스 실적에서 같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폴더블 관련해서 시장에 얘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삼성전자가 최근에 내놓은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G7 시리즈가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 실적이 전작을 뛰어넘은 걸로 확인되면서 또 한 번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폴드7이 플립7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폴드가 플립보다 선호도가 높은 건 갤럭시 G 시리즈가 출시된 이래 처음으로 전해졌는데요. 아무래도 초기 모델보다 접은 상태 이 두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편의성을 대폭 키운 게 주요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AI 기능까지 강화되면서 삼성전자도 폴드를 더 밀고 있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당장 내일부터 또 단통법이 폐지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서 가격 경쟁력 측면은 어떨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는 AI 산업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독 기사인데요. 네이버가 구상과 기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북미 시장을 겨냥한 SNS 플랫폼을 조만간 공개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 SNS 플랫폼의 정식 명칭은 띵스북인데요. 현지 시각 19일 실리콘밸리 테크계에 따르면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죠. 유허브가 올해 9월을 목표로 이 띵스북을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이 상표 등록을 마쳤다라는 전언인데요. 네이버는 블로그 등을 통해서 수익화에 성공한 경험을 살려서 각 사용자들의 SNS에 이런 포스트를 한 대로 모으는 형태를
구상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자, 아마 이 또 다른 수익 창출을 목표로 이러한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과연 이 수익 창출 가능해질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전략 세우러 가보시죠. 네, 한 주를 새롭게 맞이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MBN골드 조선일 매니저와 함께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한 주 한 주 진짜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벌써 7월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러네요. 와. 자, 그럼 오늘 이번 한 주를 시작하는 포인트는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두 분께 힌트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시즌, 단통법 폐지. 맞아요. 이번 주는 내일부터 단통법도 폐지되고 오늘은 또 민생 소비 쿠폰 신청도 그렇죠. 시작이 되죠. 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네. 내일입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 개선 관련해서 이제 이전까지는 법으로 좀 제한을 했었는데 내일부터 단통법이 폐지가 됩니다. 보통 이제 이 법이 준수가 되면서 단말기 지원하기 위한 공시가 의무화됐었고 그리고 추가 지원금을 보통 이제 전체 지원금의 15% 이내로 한정했었습니다만 내일부터 이게 풀리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 사업자 간 지원금이 제가 보기에는 기계 단말기에 대한 거가 공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전반적으로 경쟁이 활성화되면은 단말기 매출이 엄청나게 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 여러분들 모니터링 잘 하시면서 오늘 또 좋은 종목 가지고 나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합니다. 지금 단통법 그리고 갤럭시 Z 폴드와 플립이 상당히 잘 팔린다. 어쩌면 좀 대치되는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 이에 대한 세부 전략은 잠시 뒤에 기사 통해서 한번 짜보도록 하고요. 이에 맞서는 키워드는 실적 시즌입니다. 진짜 많은 기업들이 목요일, 금요일 몰려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어떤 섹터 좀 눈여겨보시는지 궁금해요. 사실 뭐 이번 주에 이제 미국장에서는 역시 23일 날 알파벳하고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우리 시장에도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실적에 대한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23일 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또 24일 날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KB금융, 뭐 기아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조선주들 실적 발표가 됩니다. 사실은 뭐 이번 주에 그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많이 몰려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제일 주목하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실장을 주도했던 업종들, 주도하고 있는 업종들, 뭐 금융조선, 뭐 방산, 또 뭐 AI 이런 쪽의 업종들, 화장품 이게 과연 실적이 성장세가 이어질지 시장에서 기대치는 지금 높은데 그런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동차라든가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저평가돼 있는데 이들이 이제 그 약간 그 여러 가지 좀 이제 악재들을 안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런 악재들을 탈피할 수 있을 정도의 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저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미국 실적 시즌에서의 관전 포인트는 관세 부분을 어떻게 이제 그 전가를 시킬지 여부, 이 부분을 갖다 어떻게 이제 대응할지 여부, 이런 부분들 아마 이번에 발표가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주 후반 보면은 뭐 화장품 업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뭔가 이제 그 실적 좋을 거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약간의 그 세론 형태의 매도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이거는 오히려 또 하나의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우리가 이번 실적 시즌의 어떤 업종 간의 추이라든가 동향을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실적을 볼 때 어떤 포인트들을 봐야 되는지 굉장히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눈높이. 두 번째는 관세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이 두 개 부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씩 세부 전략 세우러 들어가 봐야겠죠. 오늘 봐야 하는 첫 번째 기사, 저희는 SK그룹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침 또 이번 주에 SK하이닉스도 실적을 발표하고 또 SK이노베이션은 최근 들어서 석화주 안에서 대장으로 잘 움직였기 때문에 궁금한데요. 오히려 SK 최태원 회장은
모두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적 시즌이니만큼 좀 추려서 SK 이노베이션이나 하이닉스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좀 힌트를 주신다면요. 사실 이제 그 추천 회장의 어떤 이런 발언하고 저는 실적하고는 관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업종에 대한 경고 또 이제 시장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상당히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제 AI에 대한 그 집중을 우리 주문을 했고 AI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라는 이제 그런 쪽에 언급을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은 이미 지금 뭐 소버린 AI를 비롯해서 새로운 정부의 AI 정책 방향성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고 그런 쪽에서 이제 향후에 계속해서 그런 쪽과 이제 관련된 정책 드라이브가 걸릴 거기 때문에 그런 것과 좀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지난주에 이제 하나의 그 시장에서 좀 주목을 했던 부분들이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계 증권사들의 좀 부정적인 리포트 때문에 주가가 결국 30만 원 목전에서 크게 밀렸어요. 사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 또는 해석이 분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저는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HBM과 관련된 경쟁 격화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까지도 AI 그 데이터 센터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은 설사 가격이 조금 이제 하락을 하더라도 그만큼 이제 물량의 증가라든가 또는 이제 새로운 HBM4 시장의 어떤 개화라든가 이런 쪽에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만회할 수가 있고 또 오히려 더한 그 시적 성장을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결국 어느 쪽에서의 어떤 포인트를 잡느냐에 따라서 의견은 다소 엇갈릴 수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번 주에 이제 뭐 SK하이닉스는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예요. 근데 또 지난주에 주가는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실적이 정말 시장 예상대로 정도만 나와준다면은 또 하나의 또 반전 포인트도 나올 수 있지 않나. 전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BM을 독점하던 SK하이닉스인데 이 파이가 나눠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SK하이닉스의 마진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던 지난주였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 조정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궁금해지네요. 이번 SK하이닉스 실적. 예, 그럼 이어서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엔 삼성이 HBM도 그렇지만 휴대폰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잘 팔아야만 했는데 참 다행입니다만 단통법이 저는 좀 궁금해요. 어떻게 흘러갈지. 단통법이 이제 예. 개정이 이제 폐쇄가 되면은 제가 보기엔 오히려 이제 핸드폰이 더 많이 팔리겠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단통법 지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스마트폰 제조사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유통사 쪽에 많이 이제 거기에 대한 권한이 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슈들은 아마 유통사들의 많이 이제 또 이슈가 될 건데 기본적으로 Z7 시리즈가 지금 나왔는데 좀 특이한 점은 기존에 있던 Z 시리즈보다 여러분 잘 아시죠? 폴드하고 플립의 차이점. 폴드는 옆으로 펴는 거, 플립은 위로 여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두 가지 이슈 때문에 그동안에 폴드가 더 많이 팔렸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두께, 너무 두꺼웠죠? 폴드가. 근데 폴드보다 플립이 기본적으로 Z5 같은 경우는 3대7, 그리고 Z6 같은 경우는 6대4로 폴드가 더 불리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Z7 시리즈가 나오면서 폴드가 6 그리고 플립이 4로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역대 판매량을 보면은 예약 판매량도 Z5가 102만 대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Z6가 92만 대였는데 이번에 15일부터 지금 사전 예약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전 예약에서 Z5의 102만 대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Z7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말씀드렸죠. 두께 그리고 무게를 말씀을 드렸는데 두께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접었을 때도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여러분들 바형이 두께가 한 8.9mm인데 바형하고 두께가 똑같고 심지어 열었을 경우에는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얇죠. 거기다가 이전에 가고 있던 것보다도 수준이 바보다도 한 20g 정도 더
무게가 더 가벼워졌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도 이에 관련된 이슈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거밍치가 파이nem텍을 톡 집으면서 그게 파이nem텍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 힌지 관련된 종목인데 지난주에부터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 관련 종목들 뭐 저는 파이nem텍하고 KH바텍을 말씀을 드렸는데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십시오 하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고요. 특히나 이번에 나왔던 Z7 시리즈 같은 경우는 AI 기능이 굉장히 또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게도 가볍고 두께도 얇고 거기다가 AI 기능까지 가미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슈들이 당분간은 좀 부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제가 이상한 생각했던 게 가격이 이 폴더 같은 경우는 전작보다 6보다 한 24만 원 정도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예약 신청이 15일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 단통법 폐지 관련된 이슈로 보면은 안 팔릴 것 같겠지만 오히려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삼성전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아마 여기에 대한 이슈가 내년 상반기까지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폴더블 폰이 내년 상반기 때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반기 때에도 구글 폰이 또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부터 삼성 갤럭시의 폴더블 폰 그리고 하반기 때 구글 폴더블 폰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 아이폰 폴더블 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관심주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통법이 폐지됐다고 해서 가격은 조금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결국 P가 아니라 Q로 승부를 보자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폴더블 관련해서 힌지 관련주는 이번 주도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입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요즘 이색적인 행보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에는 북미 시장을 겨냥한 SNS 플랫폼을 공개할 예정으로 전해졌는데 결국에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지금 문어발로 뻗쳐가고 있는 것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네이버 하면 실적이 항상 그렇게까지 좋았던 기억이 없어서 이번에는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이런 기사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미국 SNS 시장의 어떤 공략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우리가 뭐 네이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라인이라는 우리가 SNS 플랫폼이 있었어요. 이 라인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이렇게 이제 많이 안 쓰지만은 일본이라든가 동남아에서는 베스트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성공의 기억이 있어요. 성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지금 경험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추가적인 어떤 수익원으로서의 그런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아마 이번에 이런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이번에 실적을 보면은 네이버의 실적은 특히 이제 어떤 커머셜 부분이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유통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성장세, 그러니까 뭐 소매 시장이라든가 이런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점점 이제 확대가 되면서 뭐 네이버 페이, 네이버 마켓 이런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원으로서의 좀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만 확장을 시켜서 결국 이제 AI는 가야 될 길이고 그 전에 뭔가 이제 이런 안정적인 수익원을 좀 늘리고자 하는 이러한 어떤 좀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번 네이버의 전략은 충분히 가능한 그러니까 기존에 뭐 새로운 것을 완전히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했던 경험에서의 좀 저는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네이버의 이번 이런 전략은 충분히 지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뭐 워낙 미국 SNS 시장에다가 이런 쪽이 격전지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에 과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전략이 지금 더군다나 이런 SNS 사용의 주를 이루는 주로 이제 어린 연령층에서 최근에 사실은 이제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의 비중이 너무 커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전략이 과연 유효할지는 향후에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은 결국 지금 뭐 네이버가 이번에 이제 이런 전략을 취한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이런 이제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I의 중심에 있는 네이버인데 이렇게 SNS 쪽으로 조금 더 한 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좀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네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어떤 섹터를 봐야 하는지 섹터 점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터 열어볼까요?
2차 전지와 전력입니다. 예, 전력은 무슨 일일까 싶으시죠? 금요일 장 마감하고 나서요. 담합 노이즈가 불거졌습니다. 특히 HD 현대일렉트릭, 일진전기는 담합 때문에 6개월 동안 지자체를 포함해서 국가기관의 입찰이 제한되면서 10% 넘게 급락을 했는데요. 효성이랑 LS도 같이 포함은 됩니다만 이 기업들은 그저 과징금만 부과돼서 낙폭은 좀 덜합니다. 내일 당장 HD 현대일렉트릭 실적이 발표되거든요. 네. 전력주들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우선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 관련된 담합 이슈, 원래 이제 장비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담합을 계속 했다고 그러는데 한전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한 8년 동안 5,630억 정도의 담합이 계속 유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합을 했을 경우에 문제는 지금 보니까 이제 이미 담합을 해서 어떤 거를 결정을 했냐면은 입에 경장 입찰을 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낙찰 예정자를 이미 선택을 해놓고 그리고 여기 맞추기 위해서 이 투자 입찰 가격도 담합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당연히 이 공공자금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국민이 전부 다 내서 한 전기 요금을 가지고 이제 그걸 다 쓰게 돼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공공 예산이 낭비가 됐고 그로 인해서 한전이 오랫동안 추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슈가 이번에 나온 게 아니고 이미 12월 달부터 나왔던 이슈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효성중공업, 그다음에 LS일렉트릭, 그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기업들 총 10개의 기업이 담합했다라고 해서 과징금이 이미 391억이 추징이 됐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뭐 현대일렉하고 두 개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개월 동안 담합 입찰이 중지되어 있는데 뭐 효성중공업이나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과징금만 내고 끝났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지금 뭐 HD 현대일렉은 조금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효성중공업이나 LS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조정이 들어온다면 그렇게 많이 조정 들어오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조정이 만약 들어온다면 매수의 기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3분기 실적도 상당히 매출과 영업이익이 긍정적이고 특히 AI 센터의 수혜가 증가를 하고 있고 미국, 북미나 그리고 유럽과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전력 관련해 가지고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온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콕 집어서 효성중공업 오히려 조정 시 기회로 삼자라는 의견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치되니까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2차 전지는 이번 주에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면서 끝났거든요. 일단 지난 주 마지막 거래일 포스코 퓨처엠이 급등한 이유는 미국이 중국산 음극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 사실 그렇다면 음극재 기업만 좋아야 될 것인데 셀이랑 다른 소재, 양극재 기업들도 좋았거든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 대통령이 생산 세액공제 공약에 전기차를 넣을 것이다. 이걸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더해지면서 이번 주 부스팅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파란불을 주셨네요. 사실 긍정적인 재료들이 지난주에 많았어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재료를 포함해서 뭐 중국산 흑연에다가 또 미국 상무부가 반덤핑 공세를 93.5% 매겼고요. 또 여기에다가 이제 그 중국에서 어떤 리튬 과잉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리튬 현물 가격이 3개월 중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니까 호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사실 뭐 근본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어떤 감산이 그 뭐 철강이라든가 최근에 화학이라든가 뭐 이런 업종들에 사실은 영향을 미치면서 이런 업종들의 바닥 탈출을 가져왔어요. 근데 2차전지도 저는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근본적인 문제들의 해결은 아직까지는 별로 이렇게 이루어진 게 없죠. 뭐 캐즘이 극복됐다거나 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거나 또 마진 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의 얘기들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제 어떤 개별 호재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바닥은 적어도 벗어나기 시작하는 국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다만 업종의 개선까지, 업황의 개선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이천지를 매매하시는 거는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것이 어떤 기조적인 상승, 업종의 상승으로 가느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좀 시간이 이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저는 트레이딩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런 반등의 기회. 지금 지난주 보니까 뭐 LNF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차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술적인 접근이 가능한 자리예요. 그런데 과연 그 이상을 우리가 뭐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번에 아직까지 실적이 돌아서는 모습은 전혀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은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 바닥이 좀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차전지는 그러니까 트레이딩의 영역에서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업황을 놓고 보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더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펀더멘털리 개선되는 신호가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물음표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 전략은 유효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제 다음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과 금융인데요. 금융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 실적들이 대거 발표가 되거든요. 그렇죠. 이 가운데서 저희가 금융주는 얘기를 많이 해봤지만 실적을 기대해 볼 만한 기업은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원픽으로는 하나금융주주가 좋다라고 네. 말씀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2분기 실적 가이던스 나온 걸 확인해 보니까 역시 변함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2분기 때 연결 순이익이 1조 2천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6.6% 증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환 환산이익 증가율이 한 6.9% 들어가고요. 전반적으로 컨센서스가 한 1조 한 8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11.9% 상회한 수치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본적으로 1년에 분기가 그 순이익이 1조 원 이상, 연결 순이익이 1조 원 이상 넘어간 게 어쩌다 한 번,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이게 이제 일회성 단발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작년 4분기부터 지금 올해 2, 4분기까지 무려 3번이나 연속 1조 원 이상 순이익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일회성, 단발성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수치를 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거기다가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순이익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주들에게 주주 환원율, 주가 상승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제고되고 보통주 같은 경우에도 자본 비율이 한 13%에서 13.5%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 높아진 거를 여러분들에게 배당이나 또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금융지주가 단기 고점을 찍고 횡보를 하고 있는 조정 박스권에 지금 조정하고 있는 구간인데 저는 오히려 조정하는 구간이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주주 환원에 대한 정부 정책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실적이 잘 나와야 되겠죠. 이러한 기업으로 하나금융지주 꼽아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끝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진통 끝에 결국에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을 필두로 암호화폐 3법이 통과됐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어요. 근데 그것 치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 탄력은 어떠냐 하면 저는 좀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더즌이나 코나아이처럼 급등을 한 기업들 순환매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일부 반등 수준에 그쳤던 기업도 있고 그 가운데 대장이 또 LG CNS가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해서요.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지난주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에서의 그 크립토 위크의 영향이 그러니까 그 등락으로 나타난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지금은 그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기대감이 워낙 강하게 반영이 됐는데 이제 결국 너무 강하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도 급등을 했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에 대한 급등세를 좀 이제 진정시키는 구간에 있고요. 그러니까 조정의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지금 사실 애널리스트 리포트들도 그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지금 사실 펀더멘털이나 밸류에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적이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이제 대두가 됐던 부분이 자,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의 글로벌 활용도가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환 기축 통화도 아닌데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야 워낙 그 수요도 많고 하겠지만은 과연 이런 쪽에서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지난주에 또 하나 이제 좀 그 대두가 됐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결국에서 중요한 부분은 향후에 결국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어떤 입법화 과정에서의 그 정책 방향이라든가
또는 사업의 진행 여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해서 확인이 필요해요. 지금까지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구간이라면은 이제부터는 그런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주가가 이제 그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저는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은 지금은 좀 이제 관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현실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현실이 되는 과정이다. 굉장히 좋은 분석이었던 것 같아요. 구체화되기 전까지는 저희도 같이 매일 돌다리를 두드려 보면서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갖고 있는 마지막 한 발 어디에 쏘면 좋을지 종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콜마,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랑 신한지주의 매력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항상 이제 네.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비교할 때 두 개 회사를 꼭 비교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기관 그리고 컨센서스입니다. 첫 번째 외국인들 이슈는요. 7월 초에 외국인들이 오버행 이슈가 해소가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피니트 이쿼티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던 지분이 있었는데 이거를 7월 초에 블록딜 형태로 넘겼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슈가 해소가 됐고 그리고 IMM 프라이빗 에쿼티 같은 경우에도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거 블록딜을 팔 것인지 아니면 매도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는데 2029년까지 거의 락업 형태로 계속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외국인들 매도세가 없겠죠. 두 번째는 기관 수요인데 실적 모멘텀이 좋고 거기다가 자본 권역성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PBR도 정상화 과정이고 지금 밸류에이션이 갭이 축소되기 때문에 축소된다는 얘기는 주가 밸류에이션이 높은데 가격이 프라이스가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우상향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반기 때 리레이팅 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세 번째는 실적 가이던스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보통 얼마 전 리포트를 보면은 0.5, 0.51 그러니까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0.5,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0.51로 이렇게 비교를 했는데 보통은 신한지주가 조금 높아야 되는데 저평가되어 있다는 입장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을 보니까 PBR이 신한지주가 0.61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가 0.6입니다. 그래서 보통 두 개의 금융사를 하나금융하고 신한지주를 비교해서 보는데 두 개의 회사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가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PBR 1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신한지주는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PBR을 보니까 아직도 많은 여력이 남아있는 기업 같아요. 좋습니다. 이에 맞서는 한국콜마는 어떤 투자 포인트 보면 좋겠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9% 정도 하락을 했는데 사실 최근에 뭐 콜마뿐만이 아니라 화장품 업종 같은 경우는 조정다운 조정이 없었어요. 이게 뭐 실적이 워낙 좋을 거라는 기대감들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계속해서 밀어올리는 어떤 그 동력으로 작용을 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좀 피로감이 나타나면서 지난주 후반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이제 좀 그 차익 매물이 증가를 하고 이로 인해 조정이 나왔는데 오히려 좋은 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사실 2분기에 이제 그 사상 처음으로 분기 매출 7천억 그리고 영업이익 800억을 동시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만큼 지금 실적의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뭐 우리나라 그러니까 국내 법인 두 자릿수 성장세 이어가고 있고 또 이제 미국 법인이 또한 이제 분기 기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고요. 중국이 사실은 좀 부진했었는데 중국 실적도 이제 회복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다 좋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또 이제 최근에 보면은 미국 2공장을 이제 그 완공을 하면서 미국 내에서의 생산 확대가 전망이 된다는 얘기죠. 뭐 향후 있을지도 모르는 어떤 관세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부분. 또한 미국 시장을 베이스로 해서 글로벌 시장의 확대가 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 무엇보다도 최근에 뭐 한국콜마의 강점 중에 하나가 이제 선 관련된, 그러니까 그 우리가 얘기한 선크림이라든가 이런 선 제품 관련된 그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뭐 색조 쪽에서의 어떤 립이라든가 또 섀도우라든가 이런 쪽의 신규도도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이런 실적의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금요일에 좀 강한 조정이 나왔는데 뭐 이런 조정이 또 하나의 어떤 좋은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안정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캐파까지 확장해가고 있는 한국콜마. 또 마침 오늘 수출
수출 데이터가 나오죠. 얼마나 구체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이 포인트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도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동근 대표 여기서 보내드립니다. 고맙습니다.